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왜 이렇게까지 출생이 줄었을까 해서 시작해서 우리 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나로 끝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만 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요. 0.7명, 0.6명. 이런 수치들을 접할 때마다 답답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답의 실마리는 늘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거창한 정책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 안에서 말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복잡한 이슈를 몸에 닿는 말로 풀어드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처음에 느꼈던 불안함은 가라앉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남을 거예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요즘 출생 통계를 볼 때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듭니다. 숫자는 참 차갑고 뉴스는 무겁기만 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불안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숫자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진 지 벌써 몇 년째이고 신생아 수는 매년 새로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숫자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낮아졌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우선 집값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갓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릴 엄두를 낼 수 있겠어요. 전세금만 해도 몇억 원인데 거기에 결혼비용과 육아비용까지 더해지면 머리가 띵해지는 거지요. 일자리 불안정도 큰 몫을 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정규직이라 해도 언제 구조조정 바람이 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돌봄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시대인데 아이가 아프면 누가 돌봐야 할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도 오후 6시면 끝이니까 야근이 잦은 직장에서는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조부모님들도 예전보다 나이가 많아지셨고 본인들 건강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이에요. 교육비 부담은 또 어떻고요? 사교육비만 월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둘째, 셋째까지 생각하면 가계부가 빨간색으로 물들 게 뻔해요. 결국 아이를 낳아도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젊은 세대가 아니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노인의 총무를 맡고 계신 72세 박인호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10년 전만 해도 마을회관에는 출생 축하떡이 자주 놓였다고 해요. 새로 태어난 아기 소식에 동네 어른들이 모여 앉아 축하하고 젊은 부모들에게 격려의 말도 건네곤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회관에 놓이는 건 부고뿐이라고 하시더군요. 젊은 가족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아이 울음소리 대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더 자주 들린다는 말씀에 저도 참 먹먹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풍경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박인호 어르신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작은 도움을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잠깐씩 봐주고 주말에는 놀이 상대도 해주고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부모들이 진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물론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단계를 나눠서 접근해야 해요. 우선 국가 차원에서는 아이 키우기에 안전한 집과 일과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아이를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바로 그 관심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손주 세대의 양육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실천이야말로 진짜 도움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세대공감 돌봄 봉사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젊은 부모들에게는 하루의 숨통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보람을 주는 활동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양육보육 지원 서비스를 주변 젊은 부부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나 공동육아, 돌봄 품앗이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 전파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젊은 세대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꾸준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 따뜻함이 모이면 동네 분위기가 바뀌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애들은 왜 결혼을 안 하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질문 속에는 답답함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의 망설임을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 마음도 조금은 놓이게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는 결혼과 출산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패턴이 당연하게 여겨졌지요.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보다 계산을 먼저 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살던 시절과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집도 마련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서울 2030세대의 평균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인데 전세금은 5억 원을 넘나들죠. 부모님 도움 없이는 독립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여기에 더해 육아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아이를 낳으면 최소 3년은 육아에 매달려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낳고 보자가 아니라 낳아도 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소득과 주거, 돌봄망이 불안하면 사랑도 결혼도 출산도 모두 멈춰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34세 김다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년째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아직 미혼이에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김다연 씨 부부의 합산 연봉은 6천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려면 최소 4억 원은 있어야 하고 결혼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5억 원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대출을 받자니 월 상환액이 부담스럽고요.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낳았을 때의 상황이에요. 김다연 씨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해요. 동료들 눈치도 봐야 하고 복직 후에 예전 자리를 보장받기도 어렵고요. 남자친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를 쓰기가 눈치 보인다고 하더군요.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어린이집비, 기저귀값,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특히 사교육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초등학생만 되어도 학원비가 월 50만 원은 기본이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더 늘어나죠. 김다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키우는 비용과 시간, 회사 눈치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 한마디에서 왜 젊은 세대의 선택이 어려운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김다연 씨 같은 젊은 세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아이 낳으라고 등을 떠미는 세대가 아니라 낳아도 괜찮게 받쳐주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생활형 도움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픽업해주거나 주말에 함께 식사하면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간헐적으로라도 돌봄을 지원해주면 젊은 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서적 지지도 중요해요. 비교하거나 훈수를 두기보다는 먼저 경청해주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족 안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면 젊은 부부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젊은 부부에게 필요하면 언제든 맡겨도 된다는 구체적인 약속 시간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막연한 도움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시간 약속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 방식을 바꿔보세요. 해야 한다는 말 대신 무엇이 제일 힘든 이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조언보다는 경청이 먼저입니다.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해야 해요.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 낳기를 재촉하기보다는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묵묵히 지지해주는 거죠. 그런 든든한 뒷받침이 있을 때 젊은 세대도 비로소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출생률은 오히려 더 내려갔을까요? 더 세게, 더 많이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퍼즐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의 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원금 위주였어요. 출산 장려금, 육아수당, 보육료 지원 등등.
물론 이런 지원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원금은 순간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집과 일과 돌봄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직장에서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는 현금보다 환경을 보고 결정해요.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교육의 질은 보장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 질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해요.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적어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말이에요. 질 높은 삶의 사회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 연구를 해온 분이 계세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67세 사회학자 윤상호 박사님인데요. 그분은 지난 3년간 젊은 부부 50가구를 직접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윤상호 박사님이 만난 부부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였을까요? 돈도 좋지만 퇴근이 제때되고 집값이 덜 아프고 아플 때 맡길 때가 있어야 해요. 현장에서 나온 한 목소리는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주거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건 집값 떨어뜨리기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에요. 신혼부부 전용 주택이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같은 안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자리 안정성이었어요.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예요. 육아휴직을 써도 불이익이 없고 아이가 아플 때 눈치 안 보고 조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봄 인프라였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긴급 돌봄 시스템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올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윤상호 박사님은 이런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출산 장려금 예산의 일부를 돌려서 지역별 긴급돌봄센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24시간 운영되는 소규모 돌봄 시설을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젊은 부모들이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실제로 그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 정도로 저렴하게 하고 자격을 갖춘 돌봄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급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긴 거고 지역 어르신들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죠.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동네마다 육아 품앗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끼리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지역의 어르신들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세대 간 돌봄 협력 체계를 만드는 셈이죠. 윤상호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낳게 하는 정책보다는 적어도 잘 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교육과 의료, 돌봄의 질을 높이고 지역마다 아이 친화 인프라를 촘촘히 깔아야 합니다. 적은 인구로도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책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역의 육아 친화 매장이나 기관 지도를 만들어서 동네 밴드나 카톡방에 공유해 보세요. 어린이 놀이방이 있는 카페,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 상점, 유모차 출입이 편한 식당 등등.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젊은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들의 정보가 정책보다 빠르고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회나 노인회에서 세대 연결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세요. 책 읽기 도우미나 등하원 동행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역의 돌봄망이 살아나면 젊은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우리 어르신들께도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예요.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해요. 내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부부인데 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섹스리스가 흔해졌다는 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혹시 우리만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통계를 보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부부의 약 30%가 섹스리스 상태라고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피로와 불안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돌봄 과부하, 관계 단절이 마음의 체력을 바닥내면 본능마저 잠잠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집에 와서는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로맨틱한 기분이 들겠어요? 사랑의 온도는 건강의 온도와 연결돼 있거든요.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해지고 마음이 피곤하면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 심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챙기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또 아이 돌보고 부부만의 시간이 거의 없어요. 대화할 시간도 부족한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끼어들면 상황은 더 악화돼요. 침대에 누워서도 각자 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는 카톡으로만 하고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61세 정미선 님의 이야기인데요. 결혼 30년째인 그분 부부도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겪고 계셔요. 정미선 님 말씀으로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로 시작됐다고 해요. 남편분은 회사 일이 늘 바쁘고 본인은 시어머니 간병과 육아 도우미 역할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만의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시간만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분과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침에는 서로 바빠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웃음도 줄어들었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스킨십도 멀어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둘 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대요. 바쁜 시기가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느낌만 커졌어요. 정미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화가 줄고 웃음이 줄고 어느새 스킨십도 멀어졌어요. 남편이 싫어진 건 아닌데 뭔가 어색해졌다고 하더군요. 원인은 서로가 아니라 서로를 짓누른 일상의 무게였던 거예요. 하지만 정미선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봤어요. 우선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서 대화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날 있었던 일, 힘들었던 점, 고마웠던 순간들, 사소한 이야기들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는 함께하는 운동이었어요. 주말 아침마다 근처 공원에서 30분씩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한 거였는데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고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나고 친밀감도 조금씩 회복됐다고 해요. 갑자기 20대 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미선님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가까워지려고 애쓰기 전에 편안해지는 연습이 먼저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만들고 함께 걷고 스마트폰 없는 저녁 30분 같은 작은 약속들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말의 톤을 낮추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기대는 부담이 되고 부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부터 좁혀가는 게 순서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휴식 동맹을 만드는 거예요. 매주 한 번 같은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거예요. 몸이 풀리면 말도 풀리고 말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잘 지냈어? 라는 인사 대신 오늘 뭐가 힘들었어?로 물어보세요.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공감이 친밀감을 불러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관계가 멀어진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니까 회복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과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어요. 노화를 늦추는 약물, 유전자 치료, 인공장기,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게 항상 축복일까요? 혹시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노화 방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소들에서는 세포 노화를 되돌리는 실험들이 성공하고 있고 일부 부유층들은 이미 노화 방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머지않아 100세, 120세까지 사는 게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도 따라와요. 우선 환경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수명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자원 소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의 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평등 문제도 심각해요. 노화 방지 기술이 상용화되면 혜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70대에 늙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돌봄 격차도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수명이 늘어날수록 돌봄 기간도 길어져요. 그런데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돌봄 인력은 부족하고 돌봄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사회 시스템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 충분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이 계세요.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70세 과학 저널리스트 최문호 선생님인데요. 그분은 수십 년간 노화와 수명 연장 분야를 취재해왔어요. 최문호 선생님은 실리콘밸리의 여러 바이오 기업들을 직접 취재하면서 놀라운 기술들을 목격했다고 해요. 세포 나이를 되돌리는 치료부터 시작해서 장기를 재생시키는 기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까지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문호 선생님은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건강수명의 연장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기계처럼 오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만난 100세 이상 장수자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첨단 의료 기술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꾸준히 운동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적당히 일하면서 살아온 분들이었어요. 결국 핵심은 오래가 아니라 자리였던 거죠. 최문호 선생님은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해주셨어요. 노화 방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지만 기존 세대는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통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고가의 수명 연장 경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첨단 기술보다는 검증된 생활 습관, 개인 치료보다는 공동체 연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최문호 선생님의 경험담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장수 마을을 취재했는데 그곳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5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었던 거죠. 최문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고가의 수명 연장 경쟁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생활 습관과 세대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에요. 함께 오래, 함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건강관리의 기본부터 충실히 해야 해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사,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기가 중요해요. 사회적 관계 유지도 매우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연결고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해요.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를 미리 정리해두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주 3회 걷기 30분과 가벼운 근력 운동 10분을 생활화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강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수면과 기분, 돌봄 체력이 함께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의료 돌봄 희망서를 간단히 적어서 자녀들과 공유해 보세요.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건강 자산이에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들이 있으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여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안해서 시작했지만 공감을 지나 안도를 거쳐 희망까지 함께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막막해 보이던 문제들도 하나씩 들여다보니 분명한 실마리가 보였죠? 인구 감소든 출산율 저하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수명 연장의 과제든 크게 보면 모두 막막하지만 작게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세대잖아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고 급변하는 시대에도 적응해 왔어요.
남은 길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으면 됩니다.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고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거창한 것보다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동네 젊은 부부에게 안부 인사 한번 건네는 것도 좋고, 스마트폰 없는 시간 30분을 만드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작아 보이는 그 한 줄의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내일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꿔나갈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옆에서 길을 밝혀드릴게요.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요.